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론 총정리 9, 10월 2주차 진행을 할 건데 수업은 뭐 이제 열심히 해야죠. 다 그냥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 이해가 안 되면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워서라도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이해를 하려고 다 나가시면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해는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못했으니까 가능한 암기라도 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이론 정리를 좀 최소화하며 우리 이제 2주차 두 번 수업으로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기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 하면서 중요 기출 지문 해석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지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자, 테마가 총 54개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이론을 제가 이제 프린트에 이론도 잠깐 압축되어 있는 요약본을 줬으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문제 풀기 전에 쭉 정리하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체크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 동그라미 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내용이 좀 알겠다 그러면 그 아래 문제가 있을 거니까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체크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수업을 들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 대부분이 다 이제 기출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이 문제만 열심히 하셔도 제가 보기에 열심히 내 걸로 다 만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한다라면 이론을 60점 맞는 데는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론 60점 맞는 데는 충분한 내용들을 모든 교재에 다 실었으니까 선생님들이 뭔가를 만들 때 전체 내용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들진 않을 거예요. 최소 합격하는 데 이상 필요한 점수를 내기 위한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서 믿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은 오늘 진행하는 수업은 이렇게 이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쭉 보면 33번에 보면 틀린 것은 해서 이건 틀렸다. 뭐가 틀렸을까요? 자,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건 잘하고 잘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성한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좀 제가 잘못 체크했나 보네요. 어찌됐거나 맞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제 문제는 앞쪽은 틀린 문제고 비교 지문에 옳은 지문이 있어요. 옳은 지문을 맞추라고 하는 건데 그래요? 뭐 작업할 때 제가 좀 딴 생각을 잠깐 했나 봐요. 어쨌거나 옳은 지문 비교 지문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회론의 정석 황재훈 밴드 밴드에 들어가시면 밴드 상단에 중요 공지란이 있어요. 중요 공지 체크하면 이론 총정리 비교 지문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유튜브로 강의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면 이 지문을 완벽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문제는 다시 얘기하면 오늘은 틀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수업을 하겠지만 이 유튜브 밴드에 들어있는 파일과 동영상은 옳은 지문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지문을. 그래서 옳은 걸 틀린 걸 옳게 바꿔놔가지고 문제형을 바꿔서 제가 다시 파일을 만든 것들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자, 밴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 밴드에요. 들어가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중요 파일이 있어요. 여기 파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론 총정리 비교 지문이 있어요. 이거 다운 받으셔서 출력하셔서 간단히 풀어보고 바로 아래에 동영상 유튜브가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업 들으시면 이 지문 완벽히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고 우리가 수업이 시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수업 가보죠. 자, 문제 1번 보죠. 내용은 알아서 이제 예습을 해왔을 거라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간곡히 당부드렸어요. 이 수업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와서 수업만 들었다고 내게 되지 않고 수업하는 내용을 전에 이제 다 공부를 했으니까 딱 집에서 예습해와서 수업에 임하셨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오늘 가능한 필기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내 걸로 만들 것 같은데 집에서 복습할 때 야 이건 생각이 안 날 것 같다 라는 단서 같은 거 단어 같은 거 이런 개념 같은 것만 간단히 이렇게 필기해 놓고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동산학 문제는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1번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죠. 한 10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데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서 볼 때 민간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은 민간이 대부분이에요. 민간 시장이고 사적 주체가 대부분이니까 이때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중시된다. 맞죠? 언제나 효율성이 중요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 공적 주체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 그건 아니죠.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중요한 건 알지만 형평성과 함께 같이 균형을 이루는데 목표를 둔다라는 거였어요. 못 사는 저소득층도 고루고루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공적 주체도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중요한 건 맞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을 같이 중요시하는 건 공적 주체 입장. 사적 주체 입장, 민간은 무조건 효율성만 보는 거예요. 자,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이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부동산학이 해당되지 않는 학문적 특징이 뭐냐면 추상적, 그 다음에 자연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과는 부동산학이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법경기를 합쳤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종합응용사회과학이고 경험과학이고 구체적 과학이고 윤리과학이고 이런 거 이렇게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식 접근이래요. 그래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학에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자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할 때는 뭘 보고서 투자를 결정해야 돼요? 수익을 봐야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커야지 현재 값으로 비교하는 할인법을 쓰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금융도 결정을 해야 돼요. 금융은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자를 봐야죠. 빌린 대가의 이자와 내가 이걸 가지고 썼을 때 수익을 비교했을 때 이자가 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이라 했고, 그 다음에 개발도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개발할 때 수익,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한데 수익이 예상되지 못하면 개발할 의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투자, 금융, 개발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다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의사결정식 접근은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에 출발해서 이걸 목표로 한다. 이윤의 극대화 나오면 의사결정식인 거예요. 자, 4번에 부동산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나오네요. 의사결정식, 종합식. 종합식이면 법률, 경제, 기술을 종합하여 부동산을 이해하고 학문을 접근해 나가겠다. 그럼 종합 나오면 법경기가 나와야 되겠죠. 법률, 경제, 기술을 복합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해 나가는 거. 자, 부동산학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칙.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여러 가지 있지만 자,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야. 잘하자. 그럼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건데 자, 거래할 때는 잘하는 게 뭐예요? 거래 질서 확립이죠.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거고 부동산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을 때는 뭘 해야 된다? 최유효 이용해야죠. 즉 내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최유효 이용. 그래서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능률성의 원칙에서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 활동 나왔으니까 거래 질서 확립이죠. 최유효 이용 나오면 여기에 소유 활동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 보죠. 부동산의 개념.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볼 때는 부동산이 뭐냐를 볼 때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보는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봐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봤을 때 첫 번째 무형적 측면의 경제적 개념은 이렇게 나왔네요. 연결이 맞아요? 네. 맞죠? 유형 나오면 기술적 물리적이고 법률과 경제는 형태가 없는 무형적 개념이죠. 일단 연결이 맞고 경제적 개념은 가장 중요하죠. 5가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것도 못 외웠으면 다른 거 공부하면 안 돼요. 먼저 외워야 돼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게 경제적 개념이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준부동산은, 자, 일단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동산 등이다.
부동산에 취급하는 거니까 얘는 동산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산 등을 의미하는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는 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과 비슷하니까 부동산 취급해주겠다. 그래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춘 동산 등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니까 동산 등으로 등기 등록하는 거죠. 공시수사는 등기 등록하는. 자,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법률에서 우리가 협의 나오면 토지와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이고 광이면 토지 정착물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키죠. 이건 법률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이걸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죠?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니까.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개념을 복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그러면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주의해야 될 건 복합 부동산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죠. 일체로 거래 활동이나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를 이루는 말.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룰 때는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에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다. 우리가 경제적 개념으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기술적 측면으로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봤고 법률적으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했었던 거죠. 자, 4번에 보니까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데 매년 경작을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물 등은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나무나 식물들은 얘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죠? 정착물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종속 정착물에 해당되죠. 얘는 종속 정착물. 근데 나무가 만약에 등기가 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정착물 맞는데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독립 정착물이죠. 나무 중에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는 나무는 딱 하나. 뭐? 나무 중에 심어져 있는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거. 가짜로 심은 거죠. 가짜로 심은 거. 뭐? 가식수목. 맞아요? 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가식수목은 임시로 심어진 거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고 나무는 다 정착물인데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종속정착물.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이나 등기가 돼 있으면 독립정착물 이렇게 구분하죠. 자,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 게 아니라 간주된다라고 나와야죠. 간주되고 중개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야죠. 중개할 때는 별도로 분리하여 중개하지 못하죠. 합쳐져서 토지 소유권에 포함돼서 거래가 될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제거하였을 때라고 나오네요. 제거하였을 때. 자, 이 말이 나오면 즉 어떤 물건이 토지에 붙어져도 정착물이고 건물에 붙어져도 정착물이에요. 근데 그냥 붙어져 있으면 정착물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게 잘 오랫동안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제거했을 때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발생하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떼어냈더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 뭘로 보겠다? 정착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정착물로 보겠다. 맞는 지문이네요. 틀린 건 4번이 틀린 거고. 자, 만약에 제거하거나 분리했는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떼어냈더니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켰다는 거죠.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이건 동산인 거죠. 그래서 제거하였을 때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문제가 있어야, 문제가 발생해야 정착물. 문제 발생하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가식수목 하나예요. 자,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거. 자, 토지와 독립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토지 정착물 중에 토지에 붙어져 있는 것 중에 독립된 것을 우리가 독립정착물이라 하죠. 이 독립정착물 4가지 외워야죠. 뭐가 있냐면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경작물 이렇게 4가지. 그래서 건물,
등기된 임모,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모,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독립정착물. 국어는 인공수로죠. 얘는 다 종속정착물이죠. 이거 네 가지 뺀 나머지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 다 종속정착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땅을 팔면 그 위에 있는 정착물도 같이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이 정착물의 소유권은 다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정착물이니까, 뭐 도로, 뭐 여러 가지 국어, 나머지 아까 뭐 그 노력을 요하지 않는 식물이나 추목들, 이런 것들 다 종속정착물에 해당되는 거죠. 자, 4번 보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자, 우리가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공간은 3차원 공간이죠. 입체 공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표, 지하, 공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만약에 소유권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어떨까요?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면, 민법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내용에 따라서 소유권은 사용할 권리, 수익할 권리, 처분할 권리. 들어봤죠? 네. 그렇죠. 이건 소유권의 내용에 따라서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런 권리로 나눌 수 있지만, 소유권을 공간에 따라 구분하면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공간적 범위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지표에 떠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에 떠다니는 물이에요. 자, 그럼 얘는 지하권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된다? 지표권에 해당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용수권이라고 하는데, 즉 지표에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은 지표권이에요. 이게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등장했던 문제 지문이다 보니까 제가 답으로 썼고, 근데 우리 지금 답을 찾는 거 중요한 거 아니죠? 네. 답 찾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옳은 지문도 뭐가 키워드인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바로 확인하고, 나중에 비교 지문 같은 걸 확인해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긴 해봐요. 그랬을 때 이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민법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거,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지역이나 나라마다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대요. 상하. 토지 위에 위쪽, 아래쪽에 다 미친다는 거죠. 그럼 몇 차원 공간이에요? 3차원 공간에, 3차원 공간. 이걸 우리가 입체 공간이라 그래요. 입체 공간에 미치고 토지의 소유권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상하에 미친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민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 광물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지하수는 인정돼요? 땅 아래에 있는 돌멩이, 바위도 인정돼요? 맞아요. 바위나 지하수는 이건 소유권, 토지 소유권에 포함이 되지만 미채굴 광물, 이 광물은 석탄, 석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탄, 석유 같은 광업법에 열거하는 광물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해놔야 되고, 자, 공중공간,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용적률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용적률 나오면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용적률 인센티브. 개발권 이전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죠. 개발권도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적률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규제가 심한 지역에 건물을 높게 짓지 마라 라고 해서 규제를 했어요. 여기서 짓지 마라.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이라는 권리로 줄 테니 이 지역에서는 개발을 못하지만 다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팔아라. 그래서 팔아서 보상을 받고 그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걸 개발권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도 용적률을 의미하고, 자, 국가가 사유지 지하나 공중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구분지상권은 지하나 공중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이나 지하 모두에 해당되는 이 권리가 구분지상권. 자, 6번 보죠. 지중권. 지중권은 땅 중간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권은 지하권을 얘기하는 거고, 자,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지중권이 아니라 뭐라고 놔야 돼요? 지표권이라고 놔야 돼. 지표권. 지중권은 지하권을 얘기하고, 얘가 지금
지표상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건 지표권을 얘기해야 되고, 자, 지표권을 정의할 때는 토지와 해면과의 분계는 최고 만조시를 분계점을 한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이제 법령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표는 바다 수면에서부터 수면 위에 최고 만조시의 이 분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지표로 잡긴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지표권 이렇게 나와야죠. 지중권은 지하권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6번이 틀렸고, 자, 5번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죠. 토지의 분류, 그다음에 주택의 분류. 자, 우리가 이제 부지라고 나오면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토지를 모두 다 부지라 그래요. 부지.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맞죠? 자, 부지가 가장 큰 개념이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택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중에 부지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택지라고 하고, 택지를 공법상에서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도 하죠. 공법상의 대지. 그 다음에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를 얘기하는데, 이때 주거용, 상업용 토지만을 뭐라고 하냐면 지적법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도 하죠. 지목이 대일 때는 주거용, 상업용 토지만을 잃어서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개념은 부지.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죠. 자, 이걸 면적 단위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단위예요? 등기 등록 단위라고 나와야 돼요. 등기 등록 단위. 자,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는 이걸 우리가 필지라고 하고, 필지는 등기법상에서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면서 등기해야 되니까 법률상 개념이고, 자, 법률상 개념이고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기 등록 단위라고 나와야죠. 등기 등록 단위. 면적 단위에 해당되는 토지 분류는 없어요. 자, 이것과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획지라는 게 있죠.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해요. 획지는 가격 정도가 비슷한 토지니까 우리가 획지별로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한다는 구분평가를 배웠어요. 감정평가상 중요한 개념은 획지. 그 다음에 법률상, 등기법상 중요한 개념은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는 필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를 얘기해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유효 기대 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요. 건부지는 최유효 가능성이 낮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낮이에 비해서 건부지의 가격이 높다 낮다. 이걸 뭐라고 한다? 건부 감가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이나 보상 지역에서는 건부지의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자, 물의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겼대요. 원래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적 공부에, 즉 등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가 즉 뭐 절토되어 침식되어 뭐 끊어져서 수면 아래 물에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포락지라고 하죠. 이 지문이 이번에 법령에서 새로 바뀌어져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올해 감정평가사 지문에도 포락지가 나왔었고, 작년에 나왔던 지문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잠겼다. 물에 잠긴 토지는 포락지밖에 없어요. 포구에 떨어진 토지인데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떨어진 토지 포락지. 자, 과수원의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대요. 이행된다는 건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이행지냐 후보지냐를 판단하려면 용도지역 내에서 바뀌는 건지 용도지역 서로 간에 바뀌어지는 건지를 따져봐야죠. 용도지역 나오면 딱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용도지역은 뭐가 있다?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은 택지,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임지. 이 세 가지만 우리 학계론에서는 용도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택지, 농지, 임지.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가 있고, 농지는 전답과가 있고, 임지는 뭐 신탄림, 용재림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과수원은 용도지역이 뭐예요?
과수원은 농지인 거죠. 과수원이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용도지역은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으니까 과수원은 여기에 속하니까 농지고 상업지는 뭐예요? 택지죠. 건물, 상가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상업지라 그래요. 그럼 얘는 용도지역이 아니라 얘는 어떤 용도지역이냐면 택지예요. 자,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전환 중에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상호, 용도지역 상호 간에니까 후보지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후보지라고 나와야 되고 이행지가 아니라. 자, 6번에 빈지.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실익은 어떻다? 활용실익은 많은 거죠. 활용실익은 많은 것을 우리가 빈지라고 하죠. 바닷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물이 요만큼 바다에 물이 들어왔으면 자 여기서부터 지적 공부가 시작돼서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누구 땅 이렇게 됐다라면 이 중간에 토지에 등기부는 없어요. 누구 땅이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여기에 가건물 짓고 장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죠. 휴가철에.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많은 토지를 빈지.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녀석이고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맞죠? 이와 반대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경사가 매우 많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하죠. 빈지와 법지. 자, 소지는 원래 바탕소를 쓰는 거예요. 원래 바탕소.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한다. 우리 30회 답으로 나왔으니까 소지.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자, 후보지는 우리가 후간 이내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후간이 나와죠. 용도지역은 뭘 얘기한다? 용도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만을 용도지역이라 그래요. 과수는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과수는 무슨 용도지역이에요? 농지. 주거지는 무슨 용도지역? 택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행진지 후보진지는 용도지역 내에서인지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 나오면 택지,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임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진행되고 있는도 중요해요. 즉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농지였는데 얘가 택지로 이렇게 바뀌어지려고 하고 있대요. 자, 바뀌기 전에는 농지였고 바뀐 후에는 택지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중간에 이름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이름을 뭐라고 했냐? 후보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로 바뀌어질 거니까 택지 후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농지도 아니고 아직 택지로 바뀌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라고 하고 그러면 이 후보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전환 전으로 할까요? 전환 후로 할까요? 전환 후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얘로 바뀌어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얘가 성숙도가 너무 느리대요. 너무 오래 걸려서 언제 바뀌어질지 모른다라면 예외적으로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죠. 자, 택지 중에 맨 외곽에 있는 최원망권의 택지를 뭐라고 한다? 한계지라고 한다 그랬죠. 한계지. 한계지는 맨 바깥쪽에 있는 택지를 한계지라 그래요. 바깥쪽에 농지가 있을 건데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져서 한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보지일 경우에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 주택의 분류 보죠. 주택의 분류. 자, 주택 나오면 우리가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연세, 가중 이렇게 암기해놔야죠. 연세, 가중. 그 다음에 4, 4, 3, 3, 6 해서 얘 하나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되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인 건 알 거고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하죠. 연세, 가중, 4, 4, 3, 3, 6 이렇게 해서 연세는 공동주택, 그 다음에 가중은 단독주택. 근데 다가구와 다중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은 뭐라고 하냐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다중주택은 자 4, 4, 3, 3이니까 3 이하, 660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 자, 그 다음에 준주택 나오면 준주택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에 취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도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 취급하는 거니까 준주택도 주택이 아닌데 주택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택 외의라고 나와야 돼요.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준주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앞에 지문에 주택 외의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뒤에 보니까 주거시설로 사용하여 이렇게 나오면 준주택이에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죠. 자,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85제곱미터 이하에 자, 어찌되거나 300세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나중에 중개발 때는 이런 것도 볼 건데 공동주택은 아파트인데 세대 구분형이래요. 그러면 아파트 하나가 세대가 구분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중요한 건 구분 소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부 2개 만들 수 없어요. 등기부는 하나인데 세대가 나눠서 살 수 있게 구분만 되어 있는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했었고 중요한 건 구분 소유 안 된다.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자, 무조건 반드시 외워야죠. 가장 크게 우리가 소분류할 때 임대 부동산업은 2개로 임대 및 공급업 나누고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지죠. 2개로 나눠지고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공급업인데 공급업은 개발업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개발 및 공급업 나눠지고 얘가 중요하죠. 우리가 서비스라는 건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서비스는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라고 하니까 일단 관리업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비스가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 중개, 응대하는 거 맞죠? 의뢰인에 중개 의뢰하면 중개해 주는 거죠. 자문, 투자 상담이죠. 투자 상담,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서비스업에 관리업과 기타, 중개, 자문, 평가 물론 중개업에 대리업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건 임대업은 모든 부동산의 임대업이 가능해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얘도 모든 부동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관리업은 기타 관리업,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시설 관리업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만 해당되지 기타 부동산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투자업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금융업도 안 돼요. 기타 여기에 관리업인데 앞에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들어가면 되지만 기타 부동산, 기타 시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건설업 있어요 없어요? 건설업 이런 거 없어요. 건설업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산업 분류해서. 자, 꼭 기억해놔야 되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말고 나올 가능성이 표준산업 분류와 주택의 분류니까 나오면 잘 정리해야 되고. 보죠. 자, 연립주택 나왔대요. 그러면 적어놔야죠. 연세가중 이렇게 적어놓고 연세가중 4, 4, 3, 3, 6 이렇게 적어놓고 이 하나만 초과 이렇게 이거 적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이거 귀찮다고 안 해가지고 실수하면 1년 공부했던 거 날아가는 거니까 이런 거 귀찮으면 안 돼요. 빨리 내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세가중 적어놓고 자, 그럼 보죠. 연립이니까 4계층 이하 660초가 이렇게 나와야죠. 봤더니 660초가 맞고 그 다음에 4계층 이하 맞죠? 이때 주택은 공동주택일 거고 자, 다가구 나왔어요. 다가구. 그러면 연세 가니까 3계층 이하 660 이하 나와야죠. 그러면 3계층 이하이며 그 다음에 660 이하인 단독주택이다. 맞죠? 자, 그다음에 다세대 나왔네요. 그럼 4계층 이하 660 이하예요. 즉 보니까 660 이하이고 4계층 이하 맞고 다중주택 나왔으니까 3계층 660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봤더니 330이 아니라 660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3계층 이하와 660 이하 이게 법령이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660 제곱미터 이하라고 나왔다라면 또 확인할 것이 뭐라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중주택 얘가 틀렸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 미만 이거 확인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지형 연립주택 있는데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얘가 중요한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딱 2개 300세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몇 개층? 5개층 이상의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 이걸 천천히 읽으면서 풀면 안 되고 딱 4, 4, 3, 3, 6 해가지고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빨리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대출할서는 이 주택 관리업자가 해당되는 업무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출할서는 포함 안 돼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고. 대출할서는 그래서 대출할서는 임대 관리업자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고. 자,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건설업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임대 및 뭐예요? 공급업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임대 및 공급업.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나오고 관련 서비스는 여기에 관리업이 있고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중개, 자문, 평가업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업, 그다음 나머지 중개자문, 평가업 이렇게 구분되는 거고. 자, 관련 서비스업 중에 자, 관리업 나오면 앞에 부동산이 꼭 확인해 봐야죠. 주거용, 비주거용은 맞는데 기타 시설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죠.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이렇게 연결은 안 되는 거죠. 자, 금융업 투자업 있어요? 없어요? 금융업 투자업 없어요. 이건 표준산업 분류에 부동산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표 나오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2개로 나눠지고 임대 및 공급업에는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여기 관련 서비스업에는 뭐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자문, 평가업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관리업 앞에는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은 해당되는 게 맞는데 기타 시설이나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억해 놓고. 자, 8번 보죠. 우리 목표는 10번까지예요. 1시간마다 10번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자,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공급을 비탄력화 시킨다라고 나왔어요. 비탄력 나왔어요. 그럼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비탄력 시켜. 부동성이 아니라 공급량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건 뭐다? 부증성이죠. 그러니까 부증성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죠. 물리적 공급은 아예 안 되는 거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뭐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꿔서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그러니까 공급을 비탄력시키는 건 부증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균형 가격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 왜곡될 수 있는 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잘 못 잡으니까 가격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못 잡는 이유를 우리가 잡았을 때 부동산은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즉 토지는 물리적으로 아예 만들어지지 못하고 이게 건물이라고 해도 단기간에는 만들지 못하죠. 그럼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특히 단기적으로 왜곡이 되어 장기적으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왜곡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중에 다시 나올 텐데 단기적으로 왜곡되기가 쉽다라는 거야. 만들기 어렵다, 오래 걸린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일물일가 법칙이 부동산에 타당하지 않는다예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개별성. 개별성을 관련 짓는 건 개별 요인이에요. 부동산마다 개별 요인은 같다, 다르다예요. 같은 게 없어요.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가 없다.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건 맞고. 자, 가치. 우리 감정평가에서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당겨온 거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정의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럼 장래, 편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에도 수익이 보장돼야 돼요. 근데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 성질이 있죠. 무슨 성?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영속성과 관련된다. 맞아요? 맞죠? 이 가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어요. 장래 수익을 환원율로 당겨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수익 방식인 거죠. 그래서 가치 개념부터 만들어진 방법이 수익환원법이고 이 두 개는 토지의 무슨 성질로부터 바탕이 됐냐면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때문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 수입을 당겨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 돈 많이 벌었는지 조사하는 게 중요해요. 미래 많이 벌 거라고 예상하는 게 중요해요. 예상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하냐면 예측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미래 수익, 장래 수익을 예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 예측의 원칙, 수익환원법, 가치는 다 장래 수익, 장래 편익이라는 말과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개별성에 있어서 상품과 완전한 대체 성립이 불가능하다. 대체가 안 되니까 개별성, 맞죠? 자, 그리고 개별성이 중요한 건 정보 나오면 다 개별성과 관련된 거예요. 맞죠? 개별적이어서 정보가 작고 숨겨져서 알기가 어렵다. 정보의 비공개성,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은 다 개별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정보 나오면 개별성. 또 뿐만 아니라 개별성 중요한 건 이걸 표준화시키기가 어렵고 조직화시키기가 어렵다. 비조직화, 비표준화시키는 건 개별성, 이렇게 됐죠. 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용도로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용도가 다양하대요. 그럼 용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용도의 관점에서 경제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제적 공급,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얘가 가능한 건, 그러면 얘는 여기에 양을 얘기할 때 곡선이 수직선이에요. 가격과 양을 얘기할 때 수직선의 우상향이에요. 경제적 공급. 이게 물리적 공급이면 양을 늘릴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게 물리적 공급이면 수직선이어서 양이 좌우로 줄거나 늘 수가 없어요. 수직선 완전 비탄력인데 얘는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곡선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용도의 전환이 가능하게 하는 건 뭐다?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바꿀 수 있는 인문적 특성. 자, 9번 보죠.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중성으로 인해서 만들 수 없으니까 수요의 경쟁을 일으킨다. 맞아요. 공급의 경쟁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즉 만들 수 없으니까 서로 살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만들 수 없어서 공급자들이 팔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없으니까 살려고 경쟁하고, 자, 그러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지겠네요. 집가 상승이 일어날 거고, 집가 상승이 일어나면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집약적 이용이 될 거예요. 집약적 이용을 할 거고,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이용한다라면 건물이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건물이 고층화된다 또는 입체화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부중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개별성 나와서 정보 나왔어요.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정보를 알아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개별성 맞고, 자, 감가상각의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작년에 답이 나왔던 거예요.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감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배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배제시킬 수 있더라.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근거지 필요한 근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근거다. 필요성의 근거가 아니라.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돼요. 그 지방에 있으면 그 지역 지자체에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켜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역화라고 하죠.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지역마다 부동산 가치도 다르고 경기 변동 양상도 다르고 그럼 정부의 통제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시장이 지역마다 다르게 형성되니까. 그래서 임장활동을 국제화시키는 거 맞고 임장활동을 배제시켜야 필요하게 해요. 필요하게 하는 거죠. 즉 움직이지 않으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부동산을 확인해야 되니까 배제가 아니라 임장활동을 필요로 하게 한다. 작년에 이제 필요하냐 배제시키냐 이걸 속에서 냈으니까 한번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쓰라고 질문을 낸 거죠. 자, 용도의 다양성과 부중성은 답으로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부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맞아요.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니까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돼. 근데 토지에는 하나의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용도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용도를 찾아서 이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과 부중성이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거고, 자,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이행과 전환과 이행은 똑같은 말이에요.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질문이고,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맞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학계론에서. 자본이득은 가치 변화분에 대한 이득이고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죠.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 했고 이 가치 변화분의 돈의 흐름을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건 영속성 때문이고, 자, 위치의 가변성과 같은 인문적 특성으로 인문적 특성에 뭐가 있냐면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합병 분할의 가능성, 고가성 등등이 있어요. 자, 인문적 특성, 위치의 가변성과 같은 로 인해서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위치의 가변성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가 또 드러났냐면 경제적 위치 또는 사회적 위치 또는 행정적 위치, 위치의 가변성에 의해서 이런 위치는 변할 수 있다예요. 근데 물리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물리적 위치는 이건 불변이에요. 이건 뭐 때문에? 부동성에 의해서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얘들은 변할 수가 있더라. 가변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찍어봐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변경 등에 의해서 토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건 셋 중에 무슨 위치예요? 무슨 위치? 그냥 찍어요. 뭐 고민하지 말고. 경제적? 행정적.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가 공법이나 등기법은 행정절차법이라 그래요. 행정을 얘기하는 국가정책을, 그래서 정부의 규제나 어떤 토지용 규제 또는 세법상 법률의 변경 등에 의해서 어떤 위치가 변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행정적 위치예요. 사회는 사람 구성원들의 모임을 우리가 사회라고 하니까 인구가 변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이렇게 환경이 변할 때 이걸 사회적 위치가 변한 거고, 경제는 도시 성장이나 고용이나 또는 소득 같은 게 변해서 경제적 위치가 변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나눴을 때 우리가 하나 예전에 나왔던 문제 하나를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나왔는데, 위치의 가변성에 의해서 위치가 변하는데 변하는 위치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기억할 건 행정적 위치가 이게 이제 나라의 정책, 규제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변경 등에 의해서 위치가 달라지는 건 행정적 위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물리적 위치, 눈에 보이는 건 부동성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죠. 자, 10번 풀죠. 저량.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자, 저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저량에 해당되는 것이 세자가 통부인이죠. 이렇게 될 거고,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수. 그러면 유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본적인 유량 같은 것도 판단해야 답이 명확해질 거니까 유량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합쳐서 수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저량이 변하는 값을
변화값이 되면 이건 유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인구수가 30만이다. 맞아요? 인구수가 30만이다. 현재 시점이죠. 그럼 절약 맞죠? 그래서 현재 인구수는 30만이다. 근데 현재 인구 증가량이 5만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틀린 거죠? 지금 현재 인구 증가량이 5만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이라고 나와야 돼. 1년 동안. 1년 동안 인구 증가량이 5만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인구 변화량이 나오면, 변화값이 나오면 이건 기간이 관련된 뭐다? 유량 개념이 돼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점 나오면 절량이고 얼마 동안 나오면 이건 유량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 나오면 절량이지만 인구 변화량 이렇게 나오면 유량 되는 거예요. 가격 나오면 절량이죠. 가격 상승분 나오면 유량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값이 나오면 유량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되거나 해당되지 않는 거, 일단 절량은 재자가 통부인이니까 재고, 그 다음에 자산, 자본, 가격, 가치, 가격이죠. 가격, 감정평가에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수. 자, 이자는 지출을 얘기하니까 이건 연이자, 1년간 이자, 한 달 이자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주는 유량 개념이죠. 이거 틀렸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절량이 변하는 값으로 바뀌면 이건 유량 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격일 때 가격 상승분 나오면 유량 되는 거고, 인구 나올 때 인구 증가량 나오면 유량 되는 거예요. 쉬었다가 11번부터 보죠. 그리고 예습을 만약에 못 외우신 분들은 가볍게 다음 시간에 20번까지 풀 거니까 쭉 내용줄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내용 아는 거 모르는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